해방이 되면 곧바로 나라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의 지배가 끝났으니 이제 우리 손으로 나라를 세우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해방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반도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바깥에서도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가? 어떤 질서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인가? 통일인가? 분단인가? 하나의 나라로 갈 것인가? 둘로 갈라진 질서로 갈 것인가? 그리고 만약 둘로 갈린다면 그것은 누구의 선택인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그로부터 3년 동안 수많은 충돌과 선택과 좌절의 끝에서야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그 3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방에서 건국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그 험한 길을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해방보다 훨씬 앞선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19년 3.1운동의 함성이 한반도를 뒤흔든 그해 먼 타국 땅에서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상하이에서, 연해주에서, 그리고 서울 한성에서 각각 따로 세워졌던 임시정부들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이 나라의 이름과 정치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 짧은 문장 하나는 새로운 국가 구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 백성이 주인인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의 첫 번째 설계도였습니다. 그러나 꿈을 현실로 만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임시정부는 일제의 추적을 피해 상하이에서 충칭으로 중국 땅 곳곳을 전전하며 26년을 버텼습니다. 자금도, 군대도, 외교적 인정도 늘 부족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사이의 내부 갈등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언제 찾아올지 모를 해방의 날을 기다리며 국가 건설의 청사진을 하나씩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 작업의 결실이 1941년에 나왔습니다. 그해 11월 임시정부는 건국 강령을 발표합니다. 이 강령의 사상적 뼈대를 만든 사람은 조소왕이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원칙은 삼균주의였습니다.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 독립 이후 세울 나라는 단순히 국권을 되찾은 나라가 아니라 더 많은 국민에게 기회를 나누는 나라여야 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고 대기업은 국유화하며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이 강령은 단순한 독립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해방 이후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향과 원칙을 미리 설계한 문서였습니다. 임시정부는 해방이 오기 4년 전부터 이미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해방이 오면 이 준비된 정부가 당연히 귀국해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그러나 그 기대는 예상치 못한 현실 앞에서 곧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을 선언하고 한반도에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경성 거리에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6년의 기다림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순간 한반도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끝낸 강대국들의 군정 질서였습니다. 38도선 이남에는 미군이
이북에는 소련군이 각각 진주했습니다. 한반도를 나누어 관리하기로 한 전후 처리의 결과였습니다. 이 38도선은 원래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임시로 그은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임시의 선이 이후 역사를 결정짓는 경계가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남쪽에 들어온 미 점령군 사령관은 존 하지 장군이었습니다. 하지 장군이 이끄는 미군정은 한반도 남쪽의 새로운 통치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정은 처음부터 분명한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기존의 어떤 세력도 해방 조선의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시정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군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방 조선의 정식 정부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는 컸지만 미군정의 통치 질서 안에서는 공식 정부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입장에서 임시정부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은 임시정부를 한반도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정식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시정부가 독자적인 정부 자격으로 귀국한다면 미군정이 세우려던 통치 질서가 처음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넓게 보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안정적인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임시정부를 공식 정부로 인정하는 것은 그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1945년 11월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중국 땅에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정부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26년을 버텨온 임시정부는 고국 땅을 밟는 그 순간 공식 정부가 아닌 한 무리의 개인들로 입국해야 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혼란의 예고편이기도 했습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반도의 처리 방안이 논의되었고 하나의 합의가 도출됩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반도에 통일된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그 과정을 돕기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소식이 국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한반도는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처음 전해지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탁 통치, 즉 한반도를 강대국이 일정 기간 관리하는 방안은 사실 미국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언론에는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미국은 오히려 즉각 독립을 지지했다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보도되었습니다. 이 오보는 사실과 정반대였습니다. 거리의 공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신탁 통치라는 단어 자체가 또 다른 식민 지배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겨우 독립했더니 이제 또 남의 손에 맡긴다는 말이냐? 그 분노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터졌습니다.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반탁 운동은 곧바로 반소반공 운동의 색채를 강하게 띠기 시작했습니다. 반탁 운동의 선봉에는 김구와 임시정부 세력이 섰습니다. 반면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파 세력은 처음에는 반탁 입장이었다가 모스크바 결정의 핵심이 임시정부 수립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찬탁으로 돌아섰습니다. 찬탁이냐 반탁이냐? 이 논쟁은 순식간에 이념의 전선이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반탁 시위대와 찬탁 시위대가
맞섰습니다. 같은 민족이 같은 땅에서 전혀 다른 구호를 외치며 충돌했습니다. 해방의 기쁨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념의 전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정책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누구와 손잡고 세울 것인가를 둘러싼 근본적인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끝내 타협으로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한반도의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협의기구였습니다. 1946년 3월 덕수궁 석조전에서 미소 공동위원회 1차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조선의 옛 궁궐에서 두 강대국이 마주 앉아 우리 땅의 미래를 논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어떤 세력을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느냐였습니다. 미국 측은 반탁운동에 참여한 세력도 협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원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소련 측은 달랐습니다. 모스크바 결정에 반대한 세력, 즉 반탁 세력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합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합의 이행 기구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두 강대국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1946년 1차 회의는 아무런 선고 없이 무기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이듬해인 1947년 2차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엔 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협의 대상 선정을 둘러싼 미소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고 2차 회의 역시 결렬되었습니다. 통일정부를 향한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미소 간의 협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한반도의 정치 지형을 바꿀 한마디가 이미 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미소 공동위원회 1차 회의가 결렬된 직후인 1946년 6월에 이미 나왔습니다. 이승만은 전국 순회 강연 중에 전라북도 정읍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 이 발언은 이른바 정읍 발언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통일정부 구성이 지연된다면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나 협의기구를 먼저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발언을 둘러싼 해석은 지금도 첨예하게 갈립니다. 한편에서는 이 발언이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킨 결정적 계기였다고 비판합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먼저 공론화함으로써 분단의 씨앗을 앞당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통일의 가능성이 아직 열려있던 시점에 단독정부론을 공식화한 것이 역사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밀어붙였다는 시각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 북쪽의 현실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그 시점에 북쪽에서는 소련의 지원 아래 김일성이 이끄는 임시인민위원회가 사실상 단독정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이 이미 자신들만의 체제를 굳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 남한만이라도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시각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시각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읍 발언 이후 남한에서 단독정부 수립 논의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닌
공론장의 의제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읍 발언 이후에도 통일정부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구가 있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최종 결렬되고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면서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유엔은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북한 지역에서 유엔의 활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엔 소총회는 결국 결의를 내립니다. 선거가 가능한 지역, 즉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졌을 때 김구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는 호소했습니다.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를 세우는 일에는 협력하지 않겠다. 분단을 목숨으로 거부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김구는 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48년 4월 그는 김규식과 함께 38도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와 직접 만나 남북 협상을 시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 지도자 회의. 김구는 김일성과 직접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북쪽은 이미 자신들의 체제를 굳혀가고 있었고 협상은 어떤 구체적인 성과도 없이 끝났습니다. 남쪽에서는 그가 평양에 있는 동안에도 총선거 준비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김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치러지는 날 그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단독 선거를 끝내 거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저항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은 이 땅이 어떤 갈림길에 서 있었는지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역사적인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유엔의 감시 아래 치러진 이 선거에서 198명의 재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여 구성한 것이 바로 재헌국회였습니다. 재헌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새 나라의 헌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헌법 초안 작성은 법학자 유진호가 깊이 관여했습니다. 유진호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중국의 헌법 등 당시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을 참고하면서 대한민국에 맞는 헌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내각제로 할 것인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유진호가 준비한 초안은 내각 책임제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의회가 강하고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집중되는 대통령 중심제를 원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했고 결국 최종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로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여간의 심의와 토론을 거쳐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 문장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심어진 그 씨앗이 29년을 거쳐 헌법이라는 뿌리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나라의 뼈대가 세워졌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재헌헌법이 공포된 지 약 한 달 뒤인 1948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을 선언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그날 서울중앙청 앞에서 역사적인 정부 수립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중앙청, 한때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자리했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식민 통치의 상징이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새 나라의 탄생이 선포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극기가 물결쳤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선언했습니다. 오늘 거행하는 이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그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입니다. 해방의 기념과 건국의 선언이 한날에 겹쳤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같은 날이었을 뿐 같은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해방은 1945년에 왔고 정부 수립은 194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의 3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나라의 모양을 결정지었습니다. 이날의 선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해 9월 9일 북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두 개의 국가로 나뉘었습니다. 임시로 그었던 38도선은 이제 두 나라를 가르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분단은 선언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해방은 1945년에 왔습니다. 그러나 건국은 1948년에야 비로소 제도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3년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26년을 버텨온 임시정부가 고국 땅을 밟는 순간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잘못 전해진 보도 하나가 해방 전국의 갈등에 불을 붙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두 강대국이 우리 땅의 미래를 놓고 협상하다 끝내 결렬시킨 좌절이 있었습니다. 분단을 끝까지 거부하며 38도선을 직접 넘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나라의 뼈대를 세우려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았는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정읍 발언은 불가피한 현실 인식이었는가 아니면 분단을 앞당긴 결정이었는가? 김구의 남북 협상은 마지막 통일 시도였는가 아니면 이미 변화한 현실 앞에서의 저항이었는가? 단독 정부 수립은 차선의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을 닫아버린 결정이었는가? 그 질문들에 쉽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선포하며 심은 씨앗이 29년의 세월을 거쳐 1948년 재헌헌법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충돌과 좌절이 쌓이고 쌓여 비로소 한 나라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해방은 곧 건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없었다면 건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국의 순간은 곧바로 또 다른 시험으로 이어졌습니다. 갓 태어난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다음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